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편의 3장의 1절 점유권입니다. 점유제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심지어는 도둑질을 해서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죠. 점유제도라고 하는 것은 권원, 즉 본권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점유제도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점유와 본권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유의 보호라고 하는 간편한 보호 방법을 통해서 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점유제도가 가지는 역기능입니다. 이때는 결국 본권을 가지고 실체관계를 가려야 하겠죠. 이 소멸시효 제도와 점유제도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순기능은 진실한 권리관계의 보호이죠. 그런데 역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공부를 했죠. 이 문제를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유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점유 보조자가 그 예입니다. 그 반대로 사실상의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 점유가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의 지배와 분리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점유의 요소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유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선 원칙을 보겠습니다. 사실적 지배죠. 이게 이제 원칙에서의 중요한 표지인데, 이 사실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사례 두 개를 들어서 이 사실적 지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런 사례인데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이 주인은 아주 멀리 있어요. 네. 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인 물리적인 지배는 이 경우에 없지만 사실상의 지배의 가능성에 착안해서 이 경우에 점유를 인정합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잠깐 연필을 빌렸다. 이 경우에 이게 점유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 지배를 배제하는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점유 설정 의사입니다. 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실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령 바람이 불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빨래가 자기 집 마당에 넘어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점유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점유 설정 의사는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점유 설정 의사는 법률 행위를 위한 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과자를 손에 들켜쥐고 있다면 이것은 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부담 문제를 공부할 때 점유 설정 의사를 언급했었죠. 연관 지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유의 관념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점유 보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A가 경영하는 옷가게에 고용돼서 일하는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일 뿐이지 점유자는 아니고 점유자는 A입니다. 이 점유 보조자를 점유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점유제도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 옷가게 사안에서 B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서 A에게 점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점유제도 자체를 교란시키는 결과가 되겠죠. 자, 점유보조자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점유보조관계의 존재입니다. 점유보조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명령, 복종의 사회적 종속관계입니다. 이 사회적 종속관계는 고용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종속관계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유효한 법률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소유자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종래 일치된 학설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의 여하는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유아가 어린아이죠. 유아가 부모로부터 받은 물건에 관해서 소유자는 유아이지만 그 물건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의 지시를 받는 한에서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에 관해서 부모의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회적 종속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근대적인 친자관계의 관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유아의 법적 지위는 그냥 점유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점유보조자의 지위로 파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점유보조자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어서 명령 지시를 하는 사람만이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해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이죠.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력구제는 국가의 구제가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점유보호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점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접점유자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에 의해서 매개되는 점유입니다. 가령 A가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면 B가 점유자임은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 A에게도 B의 점유를 매개로 해서 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A의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하는 거죠. 이 간접점유에 대응해서 B의 점유를 직접점유라고도 합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점유의 존재인데요.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직접점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점유 매개자의 점유가 다층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자신의 물건을 B에게 임대하고 B는 C에게 임차한 경우에
C는 직접 점유자이고 A와 B는 간접 점유자가 되죠.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의 존재입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도록 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이 제194조에서는 이 점유 매개 관계로서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의 핵심 표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점유 매개자, 즉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일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표지입니다. 따라서 가령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점유 매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 194조의 규정이죠.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간접 점유자는 언젠가는 물건을 반환받아서 직접 점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간접 점유자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주요 이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 점유자와 점유 매개자의 내부 관계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간접 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점유 매개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유 매개자는 원칙적인 점유자이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를 다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자의 점유 침해와 간접 점유자의 점유 보호 청구권 문제입니다. 자, 점유 매개자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제3자가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직접 점유자는 점유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 보호 청구권인데 이것은 제3자가 점유를 침해한 구체적 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3자가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점유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침해한 제3자에 대해서 침해 내용에 따라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207조 2항에서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점유자라고 하는 거 뭘 의미하죠? 네, 직접 점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점유 매개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는데요.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데 통설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나 제3자에 대해서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본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점유 매개자가 자유의사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 매개자에게 반환해라 라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권을 가지고 해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통설의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유 매개자가 임의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애당초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안에서 물건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어떤 시기에도 의사에 의한 인도가 있었을 뿐 점유의 침탈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의 점유 침해와 간접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부정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논거는 간접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한 제194조의 규정이면 충분하지 간접 점유자도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고 간접 점유자가 제3자의 침해 행위를 저지해야 할 상황이 전무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자력구제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란 그 밖의 점유로서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지상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이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입니다. 선의점유는 본권이 있음을 확신한 점유이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입니다. 이 구분은 본권이 없는 점유의 하부 구분입니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의 구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97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입니다. 이것은 선의점유에 관한 하부 구분인데요. 이 과실점유는 선의임에 과실이 있는 점유이고요. 이 무과실점유는 선의에 과실이 없는 점유입니다. 구별 실익은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명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온점유와 폭력점유입니다. 평온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폭력 행위를 사용한 것이 폭력점유입니다.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런 데에서 구별실익이 있고요. 점유는 평온점유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공연점유와 은비점유인데요. 공연점유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점유이고요. 은비점유는 남몰래 하는 점유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우렁이각시가 하는 점유, 이런 것이 은비점유죠. 과실취득권 또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고요. 점유는 공연점유로 추정됩니다.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를 보겠습니다. 점유 기간 중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단절됐는가에 따른 구별인데요.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 또 지역권의 시효취득 이런 데에서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점유는 계속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점유 사실이 증명이 되고 이때 점유 사실이 증명이 됐다고 하면은 이 기간 사이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 점유와 무하자 점유입니다. 하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유이고, 무하자 점유는 하자 점유에 상대되는 개념이죠. 자, 점유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점유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들 점유의 여러 효력 중에서 민법 물권편의 제2장 점유권이죠. 이 제2장에 규정된 것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적법의 추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점유는 실체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권리적법 추정효는 점유의 종류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의 효력 범위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죠. 다음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A 소유의 갑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B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면서 이 갑에 대한 점유를 B가 하고 있다 이거죠. 이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물권적 반환청권을 행사해서 갑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죠. 이 B가 A에게 해당 물건을 반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B가 점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갑으로부터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B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갑이 멸실 또는 훼손됐다.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B가 갑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이 갑 물건에 어떤 비용을 들였다. 이런 경우에 비용 상환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이해 조정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201조에서부터 203조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입니다. 먼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인데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집니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부지가 아니라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때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악의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인데요. 악의점유자는 과실이 현존하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과실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했던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과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훼손되었거나 애초부터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합니다. 폭력 점유와 은비 점유도 악의 점유자에 준합니다. 다음으로 이 201조의 위상 문제인데요. 특히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748조와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이 201조와 748조 사이에 규범 충돌이 있습니다. 201조에 의하는 것이 748조에 의하는 것보다 점유자에게 유리합니다. 자, 선의자의 경우에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실이 현존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제74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존하는 과실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자의 경우에도 201조 2항에 의하면 과실을 반환하거나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하지만 748조 2항에 의하면 과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학설은 매우 복잡하게 대립하는 양상인데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201조 1항은 본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취득권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748조 1항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201조 2항은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지 반환 범위를 정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범위는 제201조 2항이 아니라 748조 2항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이 201조와 748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목적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 자주점유인 때에는 현존이익의 배상으로 책임이 제한되고 악의 점유자이거나 타주점유인 때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멸실 훼손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불법 행위로서 750조에 근거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202조에서 악의 또는 타주 점유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헌, 이 문헌은 불법행위 책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자주점유인 때의 책임을 제한하는 문헌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2조와 750조가 경합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 이 학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202조의 선의 자주점유에 대한 규율 부분은 750조의 특칙으로서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규정하는 203조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하고 필요비는 다시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구분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상환 청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죠.
203조 1항 단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취득했으니 통상 필요비는 당신의 부담으로 해라 라고 하는 취지죠. 이 사용대차 계약 관계에서 사용차주에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203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었던 때에 문제되는 것이고,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비용 지출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제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용물 소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지요. 여기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유보호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유도 권리인 이상 그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규적인 점유보호제도는 점유보호청구권이고, 자력구제는 비상적인 점유보호제도입니다. 이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과 종류를 보겠는데요. 이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 자체에 대해서 인정되는 실제법상의 청구권입니다. 타주점유, 자주점유, 선의 악의 점유,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보호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민법은 손해배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본질은 750조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요건, 특히 고의과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 침탈로 인해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점유보호청구권을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이고, 따라서 가령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임의로 이전했다면 이것은 점유의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것은 제척기간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 자신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고,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은 그가 악의인 경우에만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하는 것은 점유 취득 당시에 침탈 사실을 알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20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론상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06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점유의 소는 지금 공부를 했고요. 이 본권의 소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전세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소유입니다. 가령 A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B가 점유를 침탈하면은 A는 B에게
본권의 소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점유의 소인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으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 하더라도 중복 소송이 아니죠. 이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점유의 소에서는 점유법상의 항변만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A가 B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 B가 A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의 항변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내가 물건의 소유자다, 이런 내용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08조는 실제적 효용이 있을까요? 제208조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상호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의 실제적 효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점유의 소에 대해서 본권에 기한 반소가 허용되기 때문이죠. 가령 B의 소유물을 A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에 B가 점유를 침탈했고 이에 A가 B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유자 B가 그 소송에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소로서 소유물 반환의 소를 제기해서 A의 주장을 무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력구제를 보겠습니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국가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력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민법은 점유자에 대해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력구제가 정도를 넘으면 오히려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안정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가 안정적으로 확립되게 되면은 점유 보호 청구권 내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야 하는 것이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력구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력 방위권입니다. 점유자는 점유에 대한 부정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력 방위권은 점유 침탈을 하는 사람에 대항해서 완력으로 물건을 지키는 경우와 같이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허용됩니다. 다음으로 자력 탈환권인데요. 이 자력 탈환권은 자력 방위권과 달리 침탈 행위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원래의 점유자가 사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더라도 점유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요건을 현장성 또는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209조 2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점유를 보겠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민법은 준점유로 관념하고 이 경우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준점유의 개념이 실제에서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도에 의해서 커버되기 때문입니다. 물권의 경우를 볼까요? 이 준점유가 문제될 수 있는 물권은 저당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일 텐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준점유보다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하겠지요. 채권의 경우는 어떤가요? 채권에 있어서 준점유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법 제470조가 따로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210조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을 볼까요? 이 지식재산권은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에 의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물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제210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점유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